배웠어 이거. 안 넣. 이거 무조건 나왔어. 아니, 성경이가 또 격동의 중학생을 보냈기 때문에. 까치울 중에서 또 성경이 이름 되면은 애들이 일단 오줌부터 싸고 봤다는. 근데 진짜 그거는 큰일 나요. 사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인국 박사라는 사람이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친일파였고, 그러다가 이제 얘가 북쪽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군 6.25 때 소련군이 오니까 또 소련한테 붙었다가 또 미국이 또 이길 것 같으니까 또 미국한테 붙었다가 하면서 계속 살아남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양아치처럼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붙는 거를 말을 하는데, 근데 저렇게 안 살면 죽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부자예요. 잘 살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생각해봐. 이제 전쟁 나면은 사람들이 전쟁 참전하겠냐? 왜냐면 국가유공자들을 어떻게 사시는지 다 알잖아요. 나라에서 그 참전용사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알잖아. 누가 나라에 목숨 바쳐서 전쟁 나가겠냐? 일단 다 째고 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소설이 요즘 와서 재평가 한번 다시 해야 돼. 이렇게 살지 마라가 아니라 이게 맞냐? 이게 맞냐라는 걸로 이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 잘 살잖아. 현대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또 잘 사니까 이게 맞냐?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 소설 자체는 비판하는 거고요. 이 이인국 박사가 주인공이지만 이 사람을 비판하고, 역순회적 구성입니다. 현재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봐요. 일제강점기 때는 어땠고, 소련 때 어땠고, 그래서 현재는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신타 통치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역사적 전환기마다 변신하는 주인공의 행동을 회중시계라는 소재와 연관지어서 나타낸다. 여기서 나타내는 저 회중시계도 일본 친일파 경성제국대학 때 자기가 받은 겁니다. 친일의 행적이죠. 다 썼죠? 읽어보자. 커피 달리기. 이인국 박사의 병원은 두 가지의 전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대요. 하나는 어때요? 병원 안이 먼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병원비는 겁나 비쌌대죠. 잠깐만. 그 다음에 그는 새로운 환자의 초진에서는 요 밑줄 쳐요. 병에 앞서 우선 그 부담 능력을 감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병이 문제야, 돈이 문제인 거야. 얘는 이 사람이 아픈데 일단 돈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치료 시작. 돈 못 내면 일단은 딴 데 가보라고 하겠죠. 여기. 그다음에 신통치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무슨 핑계를 대든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간호원더러 따돌리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중환자가 아닌 한 대부분의 경우 예지는 젊은 의사들이 했다. 원장은 다만 기록된 진찰카드에 따라 환자의 증세에 아울러 경제 정도를 판정하는 최종 진단을 내리면 된다. 상대가 직위가 이제 아는 사람이거나, 그 다음에 거물급이 아닌 한 외상이라는 명목은 붙을 수도 없었다. 설령 있다 해도 이 양명 진단은 한 푼의 미수나 결손도 없게 한 그의 반생을 통한 의술 생활의 신조요 비결이었다. 요거 뭔 소리냐면요, 이 양면 진단, 그러니까
의사, 자기 밑에 있는 의사가 병 진단하고 자기는 그래서 이거 돈 얼마 낼까? 이런 거. 야, 아니 그냥 보내. 왜? 이 사람은 거지잖아. 돈 없잖아. 치료하지 마. 보내. 이런 양면 진단은 이 사람이 한 푼의 미수나 결손, 한 푼도 못 받았던 적이 없대요. 그거의 생활신조의 비결이다. 요거.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는 의술 생활이 1인국의 신조와 비교. 아유, 됐노? 그러기에 그의 고객은 외정시대에는 주로 일본인이었고 현재는 권력층이 아니면 재벌의 셈 속에 드는 축들이어야만 했다. 여기. 그럼 여기까지 이인국 박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인데 다 간접제시죠.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적 없죠, 서술자가. 이인국 박사의 그런 뭐라 말해야 되냐, 이인국 박사의 행동, 일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제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의 일과는 아침 진찰실에 나오자 손가락 끝으로 창틀이나 탁자 위로 훑어 무태 안경 속 움푹한 눈으로 응시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이때 손가락 끝에 먼지만 묻으면 불호령이 터지고 간호원들은 하루 종일 원장의 신경질에 부대에 껴야만 한다. 아무튼 단골 고객들은 그의 정결한 결백성에 감탄과 경의를 표해마지 않는다. 그래도 병원인데 아주 그냥 깔끔한 거는 좋죠? 뭐 그러면서 이 사람 성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살짝 뭐 결벽증도 있나 보죠. 일사후퇴시 청진기가 든 손가방 하나를 들고 월남한 이인국 박사다. 그는 수복되자 재빨리 새빵 하나를 얻어 병원을 차렸다. 그러나 이제는 평당 50만 환을 호가하는 도심주에 타일을 바른 이 층양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 전문의 외과 외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개인 병원을 집결시켰다. 운영은 각자의 호주머니 삶 속이었지만 종합병원의 원장 자리는 의젓이 자기가 차지하고 있었다. 이인국 박사는 양복조끼 호주머니에 18금 회중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보았다. 회중시계 네모치세요. 이거 특징 있습니다. 회중시계. 아, 쉣! 뭐야? 와, 노란색 없어. 뭐 쓰려고 하면 이렇게 없냐? 빨간색 안 보여. 그나마 파란색. 회중시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쓰고 지워야 돼요. 여기 아마 써야 될 때 못해서. 회중시계 첫 번째는요, 여기 지워도 되죠? 으짜. 그 다음에
이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회중시계를 받았을 때, 그러고 이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회중시계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를 떠올리는 매개체입니다. (2시 40분) 미국 대사관 브라운 씨와의 약속 시간은 20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계에도 몇 가닥의 유서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이인국 박사는 시계를 볼 때마다 참말 기적임에 틀림없었던 사태를 연상하게 된다. 왕진 가방과 함께 38선을 넘어온 피란 유물의 하나인 시계. 가방은 미군 의사에게서 얻은 새 것으로 갈아매어 흔적도 없게 된 지금, 시계는 목숨을 걸고 삶의 도핑을 같이 한 유일품이요, 어찌 보면 인생의 반려이기도 한 것이다. 자, 밤에 잘 때에도 그는 시계를 머리맡에 풀어놓거나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 버려두지 않는다. 반드시 풀어서 등기 서류, 저금 통장 등이 들어있는 비상용 캐비넷 속에 넣고야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거기에 또 그럴 만한 연유가 있다. 이 시계는 이 밑줄 쳐, 제국대학을 졸업할 때 받은 영예로운 수상품이다. 이 새끼 뭐야? 친일파다. 예. 여기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 뒤쪽에는 자기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 후 30여 년,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은 변화해갔지만 이 시계만은 옛 모습 그대로다.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얼마나 변한 것인가. 어디 갔어? 20대 홍안을 자랑하던 젊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머리카락도 반백이 넘었고 이마의 주름은 깊어만 간다. 일제시대 소련군 점령하에 감옥생활, 6.25 사변, 38선, 미군 부대. 그동안 몇 차례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인가. 월삼 17석. 우여곡절 많은 세월 속에서 아직도 제 시간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신기하다. 시간을 보고도 습성처럼 째깍째깍 소리에 귀 기울이는 때에 그의 가느다란 눈에는 흘러간 인생의 축도가 서리는 것이었다. 그 속에서도 강모와 스메리 학생복을 벗어버리고 신사복으로 갈아입던 그날의 감회를 더욱 새롭게 해주는 충동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이 회중시계와 함께 했던 일들을 쫙 얘기를 하면서 과거로 가요. 그래서 이제 중략 부분도 이제 과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를 얘기합니다. 이거 한자 읽어봐. 이거 아는데? 국어 상용 가. 근데 이 국어가 뭐예요? 우리말이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때 국어면 일본어. 그렇죠. 일본어를 항상 쓴 집이란 소리예요. 즉 친일파 딱지거든요. 친일파 인증 마크. 쓰세요. 이 뜻이에요. 일본어를 항상 사용하는 집이란 뜻입니다. 왜? 이거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인국 박사가 이거 받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가 됐어? 저 친일파 인증 마크가 있을 때, 일제강점기 때야 저게 있으면 뭐야? 그래도 뭐 뒤지진 않겠지. 오히려 뭐 일본 쪽에서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해방됐는데 저게 버젓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되냐? 집이 불타죠?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어둔 것을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 그는 액자틀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꺼운 모조지를 빼내어 한 글자 한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찍었다. 왜? 뭐가 됐기 때문이야? 해방됐잖아. 이제 저거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죠. 없어야 돼요. 먹어서 없애던가 뭐 태워버리든가. 그래서 요거 해방 이후 친일파였던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성강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관계는 물론 집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을 써왔다. 해방 뒤 부득이 써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표현에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해방을 하고 오히려 한국말을 하는데 어색했대요. 왜? 집에서도 일본말을 썼거든. 대단한 사람이야. 마누라의 솔선수범하는 내조지공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 종이장을 탄 것 아니던가? 웃긴 건 이 마누라 죽어요. 6.25 때. 어쨌든 여기 아니구나.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큰 경사나 난 것처럼 기뻐들 했었다. 잠꼬대까지 국어로, 여기 일본어로, 잠꼬대까지 일본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에 얻을 수 있겠소? 하던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아 소리가 떠올랐다. 국민총력연맹이 뭐냐? 징병해가던 조직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 것인가. 그는 후 한숨을 내뿜었다. 그러고는 적은 통장에 잔액을 깡그리 내주던 은행 지점장의 호의에 새삼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등골에 오싹하는 한기가 느껴왔다. 왜냐면 이제 일본이 망할까봐 돈을 싹 뺀 거죠. 은행에서. 근데 이제 그거를 뺐기 때문에 다행인 거지. 왜냐면 해방됐으면 그 돈 뺄 수 있어, 없어? 못 빼죠. 동결돼 버리죠. 지금 러시아가 돈 못 빼듯이. 무슨 정치가 오든 그것만 있으면 시내 사람의 절반 이상이 굶어 죽기 전에야 우리 집 차례는 아니겠지. 즉 기회주의적인 면모거든요. 그는 손금고가 들어있는 안방 단스를 생각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인국 박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꼭 자기만은 살아남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곱씹고 있다. 라고 하면서 얘는 끝나요.